여성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일본이 굉장히 강한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거를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유모차 끌고 지하철도 잘 못하고요. 아기가 울면 이제 사람들이 쳐다봐요. 막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을 타는 게 지하철 민폐 탑 10에 들어가요.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여자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술자리 풍경을 보면 그 남녀가 이렇게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남자의 술잔이 비면 이것을 옆에 앉은 여성분이 이제 따라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습을 처음 목격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이게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요. 일본은 이렇게 술자리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을 배려한다는 문화를 발견하기가 참 쉽습니다. 술자리 풍경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회사 회식 같은 경우에 간부들, 남성 이제 상사들, 여성들 듣기 굉장히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성희롱에 가까운, 우리나라로 치면은 몸매 품평을 한다든지,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요즘 잘 지내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제 불편한 성적인 얘기까지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소위 개저씨라고 하는 문화가 예전에는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워낙에 사회 문제화도 되고 그 중간 관리자분들도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서 사라져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좀 그런 게 좀 적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더 여성스럽다.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지 남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컨설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최근에 두드러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 2009년, 10년 요 시기를 기점으로 이제 확 유행을 했거든요, 일본에서도. 이제 초반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여성의 여성성, 남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여자력이 점점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기원을 제가 이번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2001년에 처음 나온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2001년에 이제 안노 모요코라는 만화가가 자기 작품에서 기진 가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인화보라는 만화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자력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근데 이때의 여자력은 여성성을 최대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삶을 사는, 자기의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여성스럽게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에 대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08년, 9년경부터 이게 회자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여성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여자는 더 이제 여러 경우에 배려를 해야 된다. 남자들의 뭐 이제 눈치를 보고 좀 시중을 들어줘야 된다. 술자리에서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죠. 이제 그런 쪽으로 여자력이라는 용어가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이상적인 여성상,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개념이 있죠. 이제 전통적인 일본 여성상을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말로 예전에 표현을 했었는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많이 사라졌던 개념입니다. 뭐 남편 들어오면은 가지런하게 정돈된 집 안에서 예쁘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인사하고, 뭐 맥주 드실래요? 목욕 먼저 하실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말은 사라졌어도 이 근대 일본에 꽤 남아 있었던 전통적 여성상 이고요. 이런 게 이제 현대 들어서 이제 여자력이 높은 여성, 이상적인 여성상에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쪽의 분석인데, 2008년, 9년경에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질 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일본의 많은 여성들이 이제 생계 전선으로 내몰리면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맥락과 같이 해서 이제 여자력이라는 말이 뜨고 여성들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불황 때 여자들의 치마가 짧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현상과 같은 궤인 것 같습니다. 남성들에게 자신의 여성성을 어필을 하면서 결혼이라든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여가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재밌는 게 이제 아이돌에 대한 생각인데요. 일본 아이돌들을 보면은 일본식 여성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귀여움, 그리고 약간 어리버리함, 어리숙하고 좀 돌봐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강조가 되고요. 르세라핌의 사쿠라 씨 아시죠? 사쿠라 씨가 이제 일본의 아이돌로 처음에 데뷔를 했었어요, 원래. 이제 그때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그 메이드복 같은 거 입고 이제 귀여운 말투에 이제 귀여운 제스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르세라핌으로 재데뷔를 하면서 이제 걸크러쉬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기대하는 여성성이라는 거죠.
중요한 그 일본 개념이 있는데요. 아마에라는 개념입니다. 아마에는 이제 응석이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어리광, 응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감정이면서 이 아마에를 드러내는 거를 또 굉장히 깊이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응석을 부린다는 게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애다라는 말도 되고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이걸 해도 되는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주로 남자의 관심이나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그런 식의 행동을 해도 된다. 남자는 안 된다. 이제 일본의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은 아이들 학교 갈 때 예쁘게 도시락 싸서 보내주는 어머님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남자친구를 위한 도시락 만들기 뭐 이런 것도 꽤 있어요. 일본의 어떤 전통적 성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락 싸기 외에도 공원 대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원 대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얘가 이제 유모차 타고 외출할 정도 나이가 되면 100일에서 6개월 정도 나이가 되면은 유모차에 애를 태워가지고 자기 지역사회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거기 미리 와 있는 엄마들에게 대비를 하는 신고식 같은 행사가 있어요. 굉장히 일본에서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기서 잘못 지키면 거의 이사 가야 되는 수준의 이지메가 날아오는 이런 식의 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은. 그 중에서도 이제 엄마들에게 여성들에게 한정된 게 되게 많아요. 공원 대비의 주체도 어머니고 또 입학이나 졸업식 같은 거 갈 때도 엄마들이 뭐 무슨 옷을 입고 와라, 뭐 어떤 색의 정장에 주머니에는 무슨 색의 꽃을 꽂아야 되고 가방은 무슨 제품에 뭘 무슨 색깔에 뭘 어느 위치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고 오지 않으면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런 압력을 굉장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압력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여성이라는 게 일본의 어떤 독특한 측면이죠. 아이 키우고 이러는 것이 상당 부분 여성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일본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엄마들은 어디 나가서 우리 애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가를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유모차 끌고 지하철도 잘 못 타고요. 대중교통도 잘 이용을 못하고 아기가 울면 이제 사람들이 쳐다봐요. 막 우리나라에서는 아기가 울고 그러면은 막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견을 하죠. 아이고 엄마 힘들게 왜 울어 막 이런 거 하고 막 까꿍하고 막 일본 사람들은 그냥 쳐다봅니다.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을 타는 게 지하철 민폐 탑 10에 들어가요. 어머니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의무 같은 것들, 이것도 일본의 전통적 성 역할을 나타내주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은 그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된 사회거든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쪽에서 이제 성 역할에 대한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일본이 1위로 나올 정도입니다. 여성성, 남성성이 높다는 얘기는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그 생각이 이제 일본이 가장 강하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일본의 그 성평등 의식은 과거 아주 옛날에는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였어요. 헤이한 시대라든지 너무 옛날이죠. 센고쿠 시대, 그러니까 전국 시대까지는 남녀가 어느 정도 평등했다는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일본에서도. 예를 들면 뭐 재산권 여성이 가지고 있었고 집안에서 이런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다 뭐 이런 식의 기록들이 있는데 에도 시대가 되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관념이 성 역할에 대한 생각이 좀 보수화된 것 같아요. 무사 문화에서 여성이라는 거는 약간 그 성적 대상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성행위의 대상으로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남자가 바깥 일을 하고 이제 집안 일, 아이 키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어느 정도는 전통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옛날식 성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대로 오면서 이런 전통적인 성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일본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어에는 남성어, 여성어가 있어요. 유럽 쪽에 남성을 뜻하는 단어, 여성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성이 써야 되는 단어, 어투, 남성이 쓰는 말투, 용어들이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언어서부터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는 게 이제 일본 말로 와타시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여성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중립적인 용어긴 하지만 이제 남자들은 이제 보쿠 또는 이제 오레라는 용어를 쓰죠. 일본 만화 같은 거 잘못 보시고 일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여잔데 되게 아저씨 말투를 쓴다든지 남잔데 굉장히 여고생 말투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요. 20대 뭐 이 정도 되는 젊은 세대들은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규정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불평등한 용어다라는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문제다 해가지고 이게 뭐 바꿔야 된다, 안 써야 된다라는 움직임으로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상하다고 보고 있죠. 여성의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현대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급격하게 사라져가는 사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생존에 필요한 힘이 남성들의 힘이 많이 요구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현대 사회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뭐 동일하게 힘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성 역할의 차이라든가 성평등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성 역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2020년이 넘은 지금의 여자력이라는 게 아직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고 뭐 여자력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라는 것이 상당히 현대 사회의 흐름과 약간 동떨어진 측면이 있죠. 네네. 일단은 이제 문화의 힘이죠. 문화라는 게 그 물고기의 물과 같은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지 못하지만 공기의 존재는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해가 어려운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든지 매체에서 보여지는 성 역할이라든가 이제 성평등에 대한 생각이 자기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비교를 해보면 할 텐데도 이렇게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역시 일본 문화의 독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예전부터 지켜오는 법칙, 관습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두려워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라든가 이제 일본 다녀오신 분들,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사시는 분들 뭐 여러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일본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다, 옛날 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등등 그런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내가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일 것이다. 거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성 역할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60, 70년대만 해도 많은 여성들의 꿈이 현모양처였잖아요. 80년대에도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미스코리아들이 현모양처가 꿈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60, 70년대 그 여고, 여중 졸업 앨범 같은 데 보면은 시집갈 준비를 하는 우리들 뭐 이런 거 사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죠. 변화 압력 같은 게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아직도 뭐 이걸 모르세요라든가 아직도 너 그거 하니 그러면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그거를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문화 자체가 학습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뭔가 또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사실 뭐 모든 학습이 어느 정도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보상을 제공하는 식의 학습은 가스라이팅의 요소가 굉장히 있죠. 너 이거 해야지 착한 아이야 하면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양성 평등한 세계이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 세계가 가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흐름과 반대로 가는 이제 문화가 조장되고 있다는 것은 가스라이팅으로 볼 여지가 있죠. 방송 같은 데서 이제 여자력 같은 얘기를 하고 그게 더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식으로 방송이 나가고 하면은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무의식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네네. 문화는 일단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의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문화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일본인들이 이런 식의 성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그들이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니까 좀 성평등한 시대인데 저래도 돼? 하면서 이제 저거를 나쁘게만 보기가 쉽죠. 일본 사회에서 일본 구성원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아마 있기 때문에 존재할 거라고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뭐 가스라이팅이니 뭐 당장 없애야 되느니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없죠. 현대 시대의 일본인들이 여성들이 남성들이 지금 우리가 살기에 이런 방식이 적합하지 않아 라는 게 이제 나와서 자기들끼리 토론이 되고 뭐 제도가 바뀌어가고 뭐 방송에 어떤 지침이 생기고 이런 식의 변화가 따른다면 그게 맞겠죠.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감상을 얘기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일본의 독특한 측면,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측면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주제이고요. 일본의 여성들 또는 이제 청년 세대에서 이런 부분이 불만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된다든지 조심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여성들은 굉장히 여성성이 강하다, 여자력이 높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적이다라는 이제 환상적인 생각이죠. 여성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는 전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성은 예뻐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보기 좋으라고. 여성은 남성들에게 항상 배려하고 내가 무슨 말하면 다 말대로 해줘야 되고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에 대해서 이제 대상화된 개념으로 여성성, 여자력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상적이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시키지 않은 음식인데 나갈 때 보면 요금에 포함이 돼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건 바가지냐 막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두 나라의 음식 문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일본의 음식점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일본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음식 문화들이 있는데요. 당일 관광객 핫라인이라는 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외국인들이 일본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입니다. 일본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당황해하는 것이 이제 스키다시라고 하죠. 음식점에 가면은 뭐 상차림용으로 이제 내놓는 음식 또는 이제 가서 주문하기 전에 뭐 하나 이제 나오는 뭔가 이제 안주 같은 걸 갖다 주는데 그게 내가 시키지 않은 음식인데 나갈 때 보면 요금에 포함이 돼 있고 막 이래요. 또 이 일본에는 그 심야 요금 뭐 할증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 이제 택시 같은 거 타면 특정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요금이 막 더 붙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음식점에 따라서 이런 심야 할증 요금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바가지냐 막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워낙에 당연한 주류 업계의 문화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안 먹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술만 시키고 맥주 2잔, 생맥주 2잔 주세요 해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술만 먹고 얘기하다가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매상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오면은 기본 안주를 이제 내고 술값에 포함이 되는 식으로 매상을 충당하기 위해서 생긴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워낙에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다는 건 아마 못 느끼실 것 같고요. 관광청 같은 데서 이런 핫라인이 생긴다는 거는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일본인들이 아마 이런 외국인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외국인의 오해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을 막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채널이 개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음식 문화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도시락은 그 일본의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친숙한 음식입니다. 일단 이제 일본 기후 자체가 좀 우리보다 많이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맛이 가죠, 쉬죠. 그래서 이제 미리 해놓고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이제 예전부터 많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문화 중에 중요한 게 하나비라고 그러죠. 꽃놀이. 벚꽃이 피고 이러면은 이제 뭐 야외에 꽃놀이를 가고 이제 남녀가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도시락, 벤토를 싸갖고 다니다가 어디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까먹으면서 즐긴다. 특히 이제 근대가 되면서 일본에 이제 철도가 깔리기 시작하는데 그 에키벤이라고 역에서 파는 도시락이 상당히 또 인기 상품입니다. 멀리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배도 고파지고 하기 때문에 에키벤이라고 하는 도시락을 사 먹으면서 친숙해졌던 측면이 있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락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은 누구와 같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음식은 여럿이 좀 먹어야 분위기도 나고 더 즐겁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학창 시절에도 도시락 먹을 때 같이 먹지 않습니까? 다 싸워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펼쳐놓고 먹고 이러는데, 이 도시락이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 발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혼자 나만의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게 편한 사람들이 발달시킨 음식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사회에서의 성 역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도시락은 대부분 이제 여성이 싸죠. 이제 엄마가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낸다든지, 아내가 남편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보낸다든가, 그거를 이제 그 회사나 학교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엄마는 참 아이한테 잘한다, 저 사람 부인은 참 남편한테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이제 일본에서는 바람직한 여성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좀 남에게 더 눈에 띄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비주얼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 현재 음주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미니케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일본에서 이제 나왔는데, 노미가 이제 술 마시다라는 표현이고요.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합성이 된 말인데, 그 전까지는 술자리에서 그렇게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일단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술이 별로 안 세세요. 주량 자체가. 한국인들은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알코올 소비량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 해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은 술을 조금씩 먹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킵한다든가, 우리는 이제 비싼 양주 같은 거나 키핑을 해서 나중에 또 먹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소주 같은 것도 키핑하고 그래요. 다 한 병을 다 못 마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거 일본은 그 이제 직장 문화 같은 게 상당히 좀 경직된 그런 분위기에서 술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이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최근에 노미니케이션이란 말이 나왔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음주 문화에 있어서 일본하고 이제 크게 다른 게, 일본은 이제 이 노미니케이션 식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소통, 음주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한국은 뭐 회식도 회식입니다만은 우리는 회식이 아니더라도 조금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익숙하고 또 그게 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청년 세대들과 술자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술자리에서 기대하는 게 어떤 굉장히 흥겹고 여러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는 어떤 이런 상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뭐 술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문화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주고받는 문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 그 회식을 할 때도 회식비를 이제 회사 쪽에서 법인카드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와리깡이라고 그러죠. 일본식 더치페이를 와리깡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회식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돈도 내가 내야 돼 이러면은 더 안 갈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또 있죠. 와리깡 말씀부터 드리면, 일본은 누구한테 대접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남에게 옷을 입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내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에 보답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나한테 쐈다는 건 나도 다음에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담되니까 누가 쏜다 그러면은 아유 같이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가 쏜다 그러면은 막 박수를 쳐주고 그래 오늘은 네가 쏴라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또 누군가 쏘겠죠. 양심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쏘고 여유 있는 사람이 한 번씩 더 내고 그러는 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조금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이걸 조금 과시하는 경향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위치가 뭐 부장이다, 뭐 사장이다 하면은 내가 우리 직원들,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이제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남들이 아마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쏜다는 것도 잘 사실은 이제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일본 사람들하고 뭐 살면서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 참 얘네가 정이 없다. 이렇게 느끼기 쉽죠. 이거는 지금 내가 정으로 사는 건데 이 정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은 이 섭섭하게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또 생각이 되죠. 지금까지 일본의 음식 문화 그리고 음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냥 보통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이런 사소한 작은 문화 차이들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일본 문화를 살펴보고 또 이해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코 퀴즈는 이제 어린 학생들이 자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가족에게 얘기 못하면 넌 사회 부적응자냐 막 이런 압력이 주어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토종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굉장히 일본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사회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영역과 역할들이 있고 또 나에게 요구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을 거의 제1 원칙으로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갖는 이런 부담감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외적인 제재라든지 물리적인 또는 심리적인 압박감, 제재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하고, 대표적으로 이지메라고 그러죠. 거의 이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지메와 불이익을 견디면서 여기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내가 신분을 바꿔서 아무도 나를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살겠다. 그런 생각이 이런 10만 명씩 매년 신분을 세탁하고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을 긋는다고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거나 바꾸는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강하고, 일본 전통 개념이 이제 와라는 개념이 있죠. 모든 사람이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행동을 할 때 자기의 직분, 역할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조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 할 때 나눌 분자가 들어가잖아요. 나눠져 있고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 안에서 나오기를 꺼리고,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본의 전통적인 개념 중에 그 기무와 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한자로는 의무, 의리라고 쓰는데요. 우리도 의무는 무슨 얘기인지 금방 와 닿는데, 의리는, 일본에서의 의리는, 기리는 우리 의리보다 훨씬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이제 의리하면은 뭐 친구끼리 의리 없이 혼자 가서 맛있는 거 너만 먹었냐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쓰는 말인데, 이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내가 뭐 몇 살 때 직장을 잡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뭐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도 다 기리에 들어가요. 그죠? 일종의 어떤 정해진 나의 역할, 직분, 직무 이런 것에 충실하는 삶이 기리를 지키는 삶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한국의 떼창, 이미 너무나 유명해진 한국의 이제 공연 문화인데, 공연장에 오신 모든 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이제 80년대, 90년대 뭐 영국이나 미국의 락 페스티벌 같은 데서 처음 나타났던 문화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누가 뭐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공연 문화잖아요. 근데 이 떼창을 하는 심리는 그거거든요. 내가 노래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남한테 피해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온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공연장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러 가는 데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이런 요구에 잘 맞춰주는 뮤지션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싸이 같은 분이죠.
관객들이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막 놀고 하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고 같이 뛰고 앉지 못하게 하고 막. 한국 사람들이 떼창을 하는 이유는 공연이 공연자의 것이 아니다, 뮤지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문화죠. 여기서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쪽에 이제 그 공연 문화를 말씀드리면은 떼창이 별로 없죠. 일본은. 떼창이 별로 없고 이제 가수들이 막 따라해 주세요 해도 별로 안 따라하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공연장을 갈 때 저 뮤지션의 음악을 내가 들으러 가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오는 사람들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왔을 테니까 내가 노래 불러서 잡소리가 들어가면은 저 사람이 공연 감상하는데 메이와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떼창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규칙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또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규칙대로 하는 그 성향이 훨씬 강하죠. 그 이제 야동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일본의 야동은 되게 독특한 주제예요. 이 사람들의 그 대인 관계 욕구가 반영된 거기도 하고 또 엿보기 욕구가 일본에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약간 회피적인 성격이에요. 대인 불안이 좀 높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내가 뭘 하는 거를 즐기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하는 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엿보기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야동은 이 어떤 선을 넘는다기보다는 야동에서 다뤄지고 있는 성행위는 일본에서 전혀 금기가 아닌 나 뜨겁게 저런 거 찍냐 뭐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선을 넘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여성에게 하는 거는 굉장히 선을 넘는 행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남성 여성 관계에서 그런 좀 대상적인 입장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야동 자체는 선을 넘는 거라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사소통이 상당히 좀 어렵죠. 일본의 대인 관계가 기본적으로 혼내와 다테마에가 따로 있습니다. 본심과 다테마에라고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외부용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다테마에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내면을 알고 이제 어떤 깊은 얘기를 주고받는 게 상당히 어렵죠. 의사소통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걸 되게 어렵게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끼리도 기대지 못한다고 할까요? 진정으로 내가 저 사람과 통한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렵죠. 토요코 키즈는 이제 어린 학생들이 자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가족에게 얘기 못하면 넌 사회 부적응자냐 막 이런 압력이 주어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행 청소년 그룹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닮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인주의화 현상은 좀 보편적인 개인주의화인 것 같아요. 모든 현대 사회가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발달 수준 이상에 오른 사회들은 개인주의화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식 개인주의하고 한국식 개인주의 현상은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일본의 그 청년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토리 세대의 특징은 대인 관계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회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통하는 것이 조금 신경 쓰이고 근데 그걸 잘 못할 것 같아서 두렵고 해서 이제 좀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소극적으로 되고 이런 측면이 좀 일본 청년들에게 있다면 한국의 MZ세대들은 나는 나니까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게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다른 사람처럼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보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내버려둬에 가까운 거죠.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말 그대로 가깝고도 먼 나라이지 않습니까? 뭐 역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많지만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에게 굉장히 끌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이 갖지 못한 어떤 것들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많고 또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나라의 공식적인 관계와 관계없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문화상품 같은 거 소비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의 교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화적 차이가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대 사회가 되고 뭐 이제 매체가 발달하고 하면서 서로 따라하고 비슷해져 가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뭐 고유의 문화적 색깔이 사라져 가고 결국 비슷해져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문화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언젠가는 비슷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한 100년, 20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가 사라진다. 이거는 굉장히 기대하기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공연장에서 떼창이 사라지는 날, 그날이 와야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비슷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